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5년 오른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이고요. 177페이지, 4장, 5년 동안 주목해야 할 부동산 키워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그리고 최고로 상승한 집값에 대한 피로감에다 금리는 오르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 그러자 주택 시장 분위기가 2018년에서 2021년 급등 시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개발 재료가 더해지면서 상승 여력이 높아 기대감이 큰 지역이나 단지 중심으로는 투자의 기회가 있다. 특히 새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속에 있는 개발 재료를 바탕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보자. 3기 신도시 기회를 잡아라. 치솟는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특단의 공급 대책으로 등장한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공급 계획이 발표됐고, 새 정부에서도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변수가 많고 특히 주택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 주택 공급 관련 계획들은 대폭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계획이 잡히고 토지 보상까지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과 분쟁이 빈번한 도심 정비 사업과 달리 신도시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을 해주고 수용된 토지에 LH가 일사천리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한 다음 건설사들이 계획에 따라 짓기 시작하면 된다. 계획보다 2, 3년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시장에 입주 물량으로 나온다. 3기 신도시는 규모가 7,000호로 작은 과천을 제외하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괴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개 지구에 25만 호 정도 물량으로 계획되어 있다. 2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다. 인서울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3기 신도시 정도면 서울에 대한 아쉬움을 씻어내기에 충분하다.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가성비도 최고다. 입지, 교통, 학군, 편의시설, 새 아파트 등 갖춰야 할 좋은 요소는 다 갖추면서 가격까지 착한 3기 신도시는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기회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2021년 사전 청약 때 나온 3기 신도시 추정 분양가인데 3.3제곱미터당 1,400에서 1,900만 원 정도로 2기 신도시 새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놓치면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대 놓치지 마라. 2021년 8월에 발표한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인천 9월, 화성 봉담 3, 남양주 진건,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등 수도권 12만 호와 대전, 세종 등 2만 호 등의 추가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입지 선호도가 낮고 늦게 발표된 만큼 향후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3기 신도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라면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중에서 정하면 좋겠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2021년 2월에 발표한 광명 시흥 신도시까지는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광명 시흥 신도시는 앞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 계양 등 5개의 신도시에 비해 늦게 발표됐고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추진 가능성은 반반이다. 추진하더라도 앞선 3기 신도시보다 3에서 5년 정도는 더 늦어질 것이다. 3기 신도시 도전의 첫 관문은 사전 청약이다. 사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본 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당첨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니다. 2, 3년 후에 본 청약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본 청약 당첨자들과 같이 안내에 따라 계약금을 내고 계약하면 된다. 모든 사전 청약의 신청 자격은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신청할 경우 거주 기간은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충족하면 된다. 공공 분양의 경우 사전 청약에 당첨된 후 또 다른 사전 청약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지구의 본 청약은 해도 된다. 예를 들어 교산 신도시에 사전 청약에 당첨됐는데 창릉 신도시 본 청약에 또 당첨되면 사전 청약은 자동 포기한 것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민간 분양의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도 하면 안 된다. 2021년 1에서 4차 사전 청약을 통해 공공택지 3만 호가 주인을 먼저 찾았고 2022년에 사전 청약 7만 호 정도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눈여겨보고 있다가 사전 청약 뉴스가 나오면 사전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 요건, 타입과 추정 분양가, 청약 일정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청약 도전을 하면 된다. 참고로 필요한 모든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오는 만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커피 한잔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기 바란다. 사전 청약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해주는 거주자 우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고양시 거주자라면 창릉 신도시가, 남양주시 거주자라면 왕숙 신도시가 유리할 것이다.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높으므로 한번 떨어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혹시라도 사전 청약에 계속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본 청약이 시작되면 엄청난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본 청약에도 떨어지거나 청약 기회조차 잡지 못해도 기죽을 필요는 없다.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로 2025년 이후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될 경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프리미엄도 낮아진 분양권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인데 거래가 가능하냐고?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 분양권 규제부터 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주택 시장 침체기가 올 경우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청약,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사전 청약을 비롯해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부족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제는 당첨이 쉽지 않다이다. 특히 인기가 높은 3기 신도시는 더욱 그렇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 점수가 아주 높거나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금액이 아주 많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고 모두가 좋다는 곳에 청약해봤자 거의 김칫국이다. 3기 신도시의 첫 사전 청약 지구였던 인천 계양의 84제곱미터가 무려 381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고 당첨 커트라인은 84제곱미터 일반 공급이 2,400만 원이었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납입 금액으로 커트라인을 결정하는데 2,400만 원이라고 하면 매월 10만 원씩 20년을 납입한 사람이 당첨됐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며 낙심하고 포기하지는 말자.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 청약통장부터 만들기.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기 바란다.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과 관련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해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고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지나야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미래의 청약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약정 이율이 낮지 않으며 연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은 연말 소득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가점 점수
미리 준비. 민영 분양의 일반 공급은 청약 가점제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점수를 산정해 커트라인을 결정한다. 청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점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 통장을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한 이유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되며 주택을 한 번 소유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좋다. 3기 신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녀 명의로 경쟁력 없는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당첨된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1에서 5년 동안 1에서 2순위 청약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이 당첨된 경우 1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1순위 청약 제한 등 청약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에서는 직계 존속의 등재가 가장 중요하다. 배우자, 자녀는 손을 쓴다고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지만 부모의 경우 3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면 부양가족 점수에 인정된다. 3년이라는 시간 조건 때문에 미리 등재를 해야 한다. 만 4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동일한 주택 등록상에 등재돼야 인정된다. 3. 특별 공급은 기회. 청약 가점이나 납입 금액으로 경쟁하는 일반 분양 외에 특별 공급 물량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 다양한 특별 공급 기회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내게 해당하는 특별 공급과 조건을 미리 확인한 다음 자격을 잃지 않거나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다가 3기 신도시에 청약할 때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도전해 당첨 확률을 올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4. 당첨 확률을 올려주는 거주자 우선. 거주자 우선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관련해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경기도 신도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20%를 해당 지역 및 경기도민에게, 나머지 50%를 경기도민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해주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양 창릉의 경우 물량 30%는 고양시 거주자에게, 20%는 고양시와 경기도민에게, 나머지 50%는 고양시, 경기도, 인천, 서울 거주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고양시 거주자의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라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도시라면 시도지사가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도록 미리 주소를 청약 목표로 정한 지역에 옮겨두는 게 좋겠다. 5. 계약금 정도의 종잣돈 마련.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추분 분양가를 보면 3.3제곱미터당 1,400에서 1,900만 원 정도로 주변 택지 지구의 새 아파트 시세 대비 60에서 80%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분양 가격이 얼마가 되든 분양 가격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 정도의 종잣돈은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딱 계약금만 준비하라는 말은 아니다. 대출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언제 어떻게 규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본 청약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3기 신도시 청약을 생각한다면 허리띠 졸라매고 종잣돈부터 마련하자. 6. 꾸준한 도전만이 성공의 지름길. 청약 한 번 했는데 떨어져서는 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인기 지역 청약은 경쟁률이 높은 만큼 가점 점수가 엄청 높지 않다면 운도 따라줘야 해서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특정 아파트 하나만 찍고 오매불만 기다리기보다는 목표로 정한 신도시가 있다면 첫 시범 단지 분양부터 지속적으로 청약 도전을 하는 게 좋다.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7. 청약 자격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기. 규제가 누적된 현재 상황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1주택자가 된 사람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추천 물량에 청약 도전을 해보자. 추천 물량에 60번 청약 도전을 해서 당첨된 1주택자도 봤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므로 입지가 좋은 시범단지에도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주택자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노려보자. 3기 신도시만 있나? 우리도 있다. 정부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사람들 대부분이 3기 신도시만 외치고 있다. 당연히 교통,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새 아파트 단지가 3기 신도시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공급 계획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3기 신도시 물량은 25만 호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 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중소규모의 택지가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 12만 호가 넘는 공공택지 물량이 소리 소문 없이 발굴됐다. 도시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도심 내 이전 예정인 군부대 유휴 부지, 도심 내 국공 유지 등을 활용하고 노후한 저층 공공시설을 새롭게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12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만 62곳, 39,519호나 된다. 물론 모두 주택으로 개발되지 않을 것이고 빨리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공공택지 개발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다음 페이지 표는 문재인 정부 때 발굴된 서울 내 공공택지 물량이다. 1차 지구 중에서도 성동구치소, 개포 재건마을, 서초 염곡, 장지 차고지, 강일 차고지 정도. 그리고 2차 지구에서는 수색 역세권, 서울의료원 주차장, 한강진역 주차장, 서울물재생센터, 동부도로 사업소,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동작역 주차공원 정도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3차 지구에서 관심을 가져볼 지역은 대방동 군부지, 왕십리 유휴부지,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마곡 R&D 센터 정도다. 발굴만 됐고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변수가 있어서 일단 긴 호흡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 외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발굴한 중소규모 택지는 다음 페이지 표와 같다. 1차에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2차의 과천은 말이 필요 없다. 추가적으로 2차의 성남 낙생, 안양 관양, 3차의 성남 공영주차장, 용인 구성역, 광명 테크노, 그리고 추가된 지역의 구리 갈매 역세권,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서현 정도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주목하라. 뜨거운 감자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 수요와 이주 수요로 인한 문제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서울의 반포, 개포, 잠실, 고덕지구 재건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도권 주택시장은 천지개벽할 것이다. 물론 넘어서야 할 산이 많고 공약대로 잘 진행이 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고 20년이 걸려도 안 될 수 있는 힘든 프로젝트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시동조차 걸기도 쉽지 않겠지만 공약을 통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일기 신도시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삼본 등 5개 지구에 총 30만 호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되었다. 개발
재료가 주는 기대감은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동기가 되고 상승기에는 더 탄력을 받는 역할을, 하락기에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혹시라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땅의 가치인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수록 유리하다. 쉽게 말해서 대지 지분이 크거나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단지가 더 유리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5곳에 여러 아파트 중 내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기 신도시의 대장인 분당 신도시부터 살펴보자. 분당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 교통 여건, 강남 접근성, 양질의 일자리 모두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 입주 30년 차가 되어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 하나 나무랄 곳이 없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의 유일한 단점인 노후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인 재건축 사업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학군이 좋은 순회동, 서현동과 신분당선 역세권으로 떠오른 정자동, GTX와 판교 접근성이 좋은 임해동 중심으로 수혜 아파트를 정리해봤다. 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더불어 양대 산맥과 같은 서북부 대표 신도시다. 규모도 7만 호 정도로 분당 신도시 다음으로 크다. 일산 신도시의 단점이라면 세월의 흔적인 노후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통망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다. 노후화 문제는 모든 일기 신도시의 문제이니 다른 두 가지 단점만 해결된다면 분당 신도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저렴할 이유가 없다. 다행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GTX-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면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까지 시동을 건다면 제2의 도약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투자 가치가 있는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표로 정리해 봤다. 평촌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중간에 위치한 교육 신도시이다. 규모는 4만 세대 정도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보다 작지만 과천 아래에 있어 입지가 좋고 지하철 4호선과 도로를 통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학원가가 좋아서 수요가 탄탄하다.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보다 용적률이 다소 높은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하다. 평촌 신도시의 아파트 중에서 내재 가치가 높은 용적률 200% 이내로 뽑아봤다. 호계동, 평촌동, 비산동, 관양동 중 아파트 목련 1단지, 목련 2단지, 목련 3단지, 목련 5단지, 향촌 롯데, 초원 8단지 세경, 은하수 샛별 5, 6단지, 샛별 한양 1단지, 한가람 세경, 공작 부영, 한가람 신라 등. 부천에 위치한 중동 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에서 2021년 부동산 시장 폭등에 힘입어 집값이 많이 상승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풍부한 편의시설과 지하철 7호선 라인까지 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저평가된 신도시였다. 역시 내재 가치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중동, 상동, 중흥마을, 주공, 설악주공, 덕유주공 4단지, 덕유주공 2단지, 금강마을, 벚꽃 세종 그랑시아. 3본 신도시는 평촌 신도시 아래 직선 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신도시다. 그런데 평촌 신도시와 비교가 되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수리산의 쾌적함과 신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지하철 4호선이 하필 금정역부터 지상 구간이 되면서 3본 신도시의 맥을 끊고 있다는 점은 너무 아쉽다. 개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금정역, 삼본역, 수리산역 구간을 지하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단점은 이미 현재 가치에 반영됐다. 향후 금정역에 GTX가 연결되고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제2의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대장 아파트가 될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택이 부족한 서울 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더불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만 재건축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 마침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과 맞물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2년 2월 한강변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가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꽉 막힌 재건축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새 정부의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가 시행된다면 용적률이 낮고 내재 가치는 높은 서울의 30년 넘은 아파트들의 미래 가치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으면서 30년을 넘겼지만 내재 가치가 좋은 목동, 상계, 압구정, 잠실 지역의 아파트를 정리해봤다. 관심은 가지되 부동산 정책에는 꼭 변수가 있음을 잊지 말자. 만약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흐름이 침체로 들어가면 전세가율이 낮은 재건축 및 재개발 물건은 레버리지가 약해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충분한 자금 계획을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 먼저 목동이다.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을 훌떡 넘겼지만 교육 환경이 대치동 다음으로 최고 수준이고 용적률은 중층 아파트인데도 110에서 150% 수준이어서 내재 가치가 매우 높다. 한계동의 상계 주공 단지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입주 연도, 용적률 모두 목동처럼 좋은 조건이어서 향후 정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단지들보다 더 빨리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옆에 창동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투자의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명당 최고의 부촌이라는 타이틀이 걸맞은 압구정동은 재건축이 되기만 한다면 서울의 넘버원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중층 아파트에 대형 평형으로 잘 지어놔서 재건축이 쉽지는 않지만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재건축이 안 될 이유도 없다. 한강변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아시아 선수촌, 우성 1에서 3차, 장미, 올림픽 선수 기자촌 등 앞으로 유망주가 줄줄이 대기 중인 송파 지역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 외에도 여의도, 한남, 노량진 등 유망 재개발 구역이 즐비하니 앞으로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GTX는 부동산의 블루오션, 땅속 40m 이하 대도심에 건설해서 빠른 속도로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GTX는 그동안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편했던 교통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마법사다.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GTX 세계 노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잇는 A 노선은 2019년에 착공했고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B 노선은 2023년, 덕종과 수원을 잇는 C 노선은 2022년 착공 예정이다. 정부 계획보다 2, 3년 정도 음, 이상 늦을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이 완성될 경우 GTX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A 노선과 C 노선을 연장하는 카드와 함께 D 노선, E 노선, F 노선 신설 카드를 꺼내 들었다. GTX 기존 노선에서 연장되는 노선부터 알아보자. 기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A 노선의 경우 평택 지제까지 연장하고 수원에서 덕정을 연결하는 C 노선의 경우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평택까지 연장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A 노선의 수혜를 받는 아파트부터 알아보자. 이미 착공이 들어간 기존 정차역 주변 아파트들은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됐으므로
개통 시점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된다. 이번에 연장하는 평택 지제역의 미래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상승이 더 기대된다. B 노선의 경우 아쉽게도 연장 구간이 없지만 인천 송도에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 왕수, 호평, 마석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수도권 동과서를 가로지르는 골드라인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연장을 두고 좀 더 고민 중인 C 노선과 신설되는 D 노선, E 노선, F 노선보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라면 좀 더 관심을 가져본다. 수원역에서 강남구 삼성역을 지나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C노선은 남쪽으로는 병점역, 오산역, 송탄역, 평택 지제역까지 북쪽으로는 동두천역까지 연장이 추진된다.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단점을 시간의 거리로 극복해야 하는 수도권 외곽 지역 입장에서 GTX 연장은 가뭄의 같이 귀한 개발 호재이다.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물 한 모금이 꿀맛 같듯이 교통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이런 골드라인 연장 호재는 미래 가치를 분명 극대화시켜줄 것이다. 한 곳 한 곳이 다 개발 호재인 D노선. 사실 D노선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적이 있었다. 김포 장기, 검단 계양, 대장, 부천 종합운동장, 신도림, 여의도 용산. 그런데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컸고 광역 급행 철도라는 GTX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B 노선의 지선 정도로만 평가를 받자 새로운 D 노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을 남부에서 동과 서를 잇겠다는 것으로 장기, 김포에서 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삼성에서 분기되는 삼성, 수서, 광주, 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정도면 D 노선의 정차역 하나하나가 모두 해당 지역에는 개발 호재다. 김포에서 팔당 구간은 신설하고 삼성에서 여주 구간의 일부는 신설하고 일부는 기존 경강선을 활용해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신설 구간은 최소화하고 기존 노선을 재사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원인 대부분이 예산과 사업성, 결국 돈이기 때문이다. 기존 노선을 활용해 사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만큼 첫 삽을 뜨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는 2021년에 발표된 구간인데 기대와 달리 강남 연결이 무산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도 GTX 언급이 나오자 김포 지역 집값이 급등했는데 강남으로 연결이 안 되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강남 연결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새롭게 만들어진 D 노선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여의도로 가지 않고 사당, 강남, 잠실을 거쳐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과 팔당까지 연결된다. 또한 삼성에서 수서로 Y자 분기를 해 복정, 모란, 경기 광주, 곤지암, 이천, 부발, 여주까지 연결된다. 그야말로 수도권 동과서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진정한 골드라인의 탄생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평가되는 골드라인으로 평가되는 D 노선 신설은 최대의 개발 호재다. 물론 사업이 언제 본격화될지 타당성 조사와 철도 계획 포함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한 걸음씩 진행 단계를 밟아갈수록 D 노선 정차역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D 노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정리해 보았다. 계획 중인 노선이라 이후 언제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계획성이 돋보이는 2 노선. 새롭게 탄생한 2 노선은 그동안 교육, 교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로 연결해 교통망을 개선한다. 인천 거맘에서 계양을 지나 김포공항, 등촌, DMC, 정릉, 광운대, 구리,
다산, 덕소까지 연결한다. 김포공항에서 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루빨리 교통 환경이 개선되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이유 불문하고 빨리 추진해 첫 삽을 뜨기를 바란다. 예산,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가 걸리는 만큼 신설 구간을 최소화하고 기존 공항철도와 경의중앙선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에는 박수를 보낸다. 지금까지 수도권 북부에는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없었는데 이 노선이 생기면 불편했던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수도권 북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연히 신설되는 이 노선 정차역 주변 아파트들은 최대의 개발 호재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미래 가치 중 지하철역 신설만큼 큰 호재는 없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듯 교통 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지하철, 그것도 골드라인이 생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다. 정차역 인근 아파트들은 이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플러스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열세 지역이었던 거암, 평창, 정릉, 광운대, 신내, 구리, 다산, 덕소 등은 황금 날개 하나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노선 신설이라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정리해 보았다. 혹시라도 왜 우리 아파트는 없어? 라는 섭섭한 마음은 갖지 않길 바란다. 최대한 많은 아파트를 언급해주면 좋겠지만 지명 관계상 일부 아파트만 언급할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노선이 변경되거나 사업 추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진행만 되면 날개를 다는 F노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F노선은 수도권 거점 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 개념이다. 마치 서울 지하철 2호선이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고향에서 출발해 양주,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용인, 수원, 안산, 시흥, 부천, 김포공항을 지나 다시 고향으로 이어진다. 성남에서 고향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서해선, 수인 분당선을 활용해서 비용과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다. 하루빨리 교통망이 개선되어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리기를 주민들은 원하므로 기존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성을 높이는 전략은 바람직하다.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기 GTX 노선 중 A 노선과 C 노선이 연장되고 새롭게 2기 GTX 3개 노선인 D, E, F까지 신설되면 수도권 일대는 주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나가는 데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광역 교통망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주거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이 없다, 지하철역이 멀다 라는 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만 교통망을 많이 개선해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서울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서울 주변 경기도, 인천 등의 수도권으로 최대한 부동산 수요층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편리하고 빠른 교통망이다. 그리고 지방의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한 다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연결하는 회속 교통망을 연결하면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될 것이다. 이후부터 수도권 집중 현상도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첫 발을 딛고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F 노선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고양, 의정부, 남양주, 성남, 용인, 수원, 안산, 시흥, 부천, 김포를 매우 촘촘하게 연결하는 순환 열차이다. 1기 GTX, 2기 GTX의 신분당선, 분당선, 수인선, 경의중앙선 등 기존 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면 수도권 메가시티의 첫걸음인 광역교통망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F 노선의 수혜를 받는 아파트들을 정리해봤다. 사실 서울 주요 지역들은 이미 교통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지하철 노선 하나 더 생긴다고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통 여건이 부족해서 불편한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다르다. F 노선 같은 골드라인이 신설되면 그야말로 해당 지역은 날개를 달면서 최대의 개발 호재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시작인 만큼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미래 가치가 크게 플러스가 되는 만큼 F 노선 정차역 주변 아파트들의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혹시 주택시장 침체기가 왔는데 이때 어디를 사야 하나 고민한다면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1순위가 됨을 잊지 말자.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철도 지하화. 도로와 철도가 완성된 상태에서 주거, 상업, 공업시설, 공원 등을 개발하다 보니 서울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아니면 더 이상 새 집을 짓기도 어렵다. 그리고 도시 미관 등을 개선 작업으로 변화를 주기도 어려운 꽉 막힌 도시가 되어버렸다. 서울의 답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맥을 끊고 있는 땅 위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로 넣고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서울 내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내 철도 지상 구간 중에서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에서 당정역, 구간은 32km,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구로역에서 인천역이다.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지하화를 한 후 남는 지상 공간을 공원, 도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로 개발하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규모 주택 사업, 개발 사업부터 GTX까지 중요한 공약 사업이 즐비하지만 그래도 서울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지하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면 하는 바람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책 과제로 추진했던 4대강, 태양광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서울 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진작 진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추진되더라도 앞에서 말한 3개 구간이 다 진행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래도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공식화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경부선의 서울 구간만이라도 시범 구역으로 먼저 진행하면 어떨까? 나머지 구간들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본다. 우리는 지하철 1호선이라 통칭해서 부르는데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은 원래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구간이며 나머지 구간은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 3개로 나누어 있다.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이 1호선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통칭해 1호선이라 부르고 있다.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의 지상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 그동안 지상철로 인해 소음과 교통 단절로 교통받았던 주변 지역에는 큰 호재가 된다. 1호선 구간이 진행되면 다음에는 2호선 중 지상 구간으로 남아 불편을 주고 있는 한양대에서 잠실 나루역, 신대방에서 대림역, 당산역, 성수역에서 신담역 구간과 4호선 당고개역에서 창동역, 동작역 구간 등도 지하화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 구간이 지하화가 되면 주변 부동산 시장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지상철이 없어지면서 도로와 공원으로 재탄생된다면 악재가 호재가 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은 엄청난 상승 기회를 얻게 된다. 물론 말처럼 쉽고 간단하게 진행될 사업은 아니다. GTX 신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서울 도심 내 철도 지상 구간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대규모 국책 사업보다는 제발 해야 하는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길 바란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대전 등 여러 지역 사업에도 포함된 내용인 만큼 필자가 중요도와 지면의 한계로 서울만 언급했다고 서울에만 관심을 가지기보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지역도 눈여겨보면 좋겠다. 실현화가 높은 철도 차량 기지 지하화. 앞에서 설명한 지하철 지상 구간의 지하화 사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된다. 그래도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사업이다. 신규 주택을 지을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 사업만으로는 넘치는 주택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철도의 지상 구간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서울 도심 역세권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이 아닌 부지의 경우 공원과 도로로 만들면 교통체증 해결에 도움이 되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애물단지로 취급받았던 서울 내 철도 차량기지까지 지하로 보내면 신도시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만 따지고 보자면 철도의 지상 구간 지하화보다 철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시킨 후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겠다. 비용도 적게 들고 추진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1호선 구로, 서울역, 동대문, 이문, 2호선 양천 신정, 3호선 강남 수서, 4호선 노원 창동, 5호선 강서 방화와 강동 고덕, 6호선은 은평 수색과 중랑 신내 등 10곳의 철도 차량 기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전이 추진되는 곳들을 다음 표에 정리해 보았다. 새 정부는 서울 도심철도 차량기지 10곳, 221만 제곱미터를 지하화 또는 데크화로 개발해서 생기는 지상 공간을 주거와 일자리 창출 기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철도 차량기지 10곳 모두를 지하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중에서 지하화 추진 가능성이 높은 차량기지로는 구로 차량기지, 창동 차량기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등 세 곳이다. 구로 차량기지 25만 제곱미터는 청년 스타트업 상업단지로, 창동 차량기지 18만 제곱미터는 바이오 메디컬 단지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5.5만 제곱미터는 호텔 및 컨벤션 복합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서 흉물에다 소음까지 발생시키면서 교통 단절을 야기하는 철도 차량 기지는 인근 주민들의 단골 민원 대상이었다. 이런 시설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상 공간에 상업 및 신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니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됐다. 당연히 철도 차량기지의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부동산 시장은 큰 개발 호재가 굴, 음, 굴러 들어온 것인 만큼 가격 상승 압박도 커질 것이다. 압력도 커질 것이다. 앞에서 말한 차량 철도 기지 세 곳의 지하화가 진행될 경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다음 페이지의 표에 정리했다. 신분당선 연장으로 강남과 판교를 한 번에 가다. 새 정부는 GTX의 A 노선과 C 노선 연장, D에서 F 노선 신설을 통해 수도권 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서울의 철도 지상 구간과 철도 차량 기지를 지하화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서 보듯이 용산을 출발해 서울역, 시청, 경복궁, 경복고, 상명대, 독바위, 은평 뉴타운을 거쳐 고양 삼송까지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노선 연장 노선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강남역에서 양재, 청계산, 판교, 분당, 용인, 수지를 지나 광교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은 골드라인으로 인기가 높다. 광교 신도시가 서울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가격이 높은 이유는 바로 강남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신분당선 때문이다. 참고로 광교에서 수원 월드컵 경기장, 화서역,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남부 연장 노선의 경우 계획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정부의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서북부 연장 노선은 빨리 될 것 같은 희망 고문만 계속될 뿐 특별한 소식이 들리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2018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가 2019년에 예비 타당성 중간 점검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극히 낮게 분석되어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안 그래도 남부권에 비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까지 부족한 서북부 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같은 시기에 같은 컨셉으로 만들어진 일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의 집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교통과 일자리 때문이다. 이런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전달되었는지 새 정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동안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던 고양, 삼송, 은평, 뉴타운, 독바위 등 교통 소외 지역들은 큰 개발 호재라는 날개를 달면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 물론 추진하겠다는 공약일 뿐이고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지나치게 흥분해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내게 정말 필요한가? 지금은 충분한가? 지금 투자해도 될 것인가? 등 여러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혹시라도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쯤 주택 구입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투자처를 찾을 때 신분당선이 연장되는 지역이나 앞에서 말했던 차량기지 지하화가 추진되는 지역 등을 떠올리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이 추진될 경우 수혜를 받는 아파트를 정리했다. 거대한 사람 길이 생기는 고속도로 지하와 철도 지상 구간과 철도 차량 기지만 지하화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고속도로도 땅 밑으로 들어간다. 우선 서울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 6.81km의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물론 공약에 포함됐어도 제대로 추진되어 완공까지 가기에는 산 넘어 산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 공약을 헛된 약속의 공약 또는 제로 공약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해도 공약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고 지역 주민들 역시 매우 원하므로 이제는 추진할 때가 된 것 같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 고속도로는 개발 당시에만 해도 돈도 없고 차도 없는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무슨 소리인가? 차라리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줘라 등 갖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었다. 민주화의 대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경부 고속도로 사업을 반대했었다. 결과적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서울 구간은 고속도로라 불리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져 이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주변이 주거지로 개발된 이후부터는 해당 지역에 각종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도심의 맥을 끊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리자 이제는 경부 고속도로의 서울 및 수도권 구간은 애물단지가 된 것 같다. 하루빨리 지하화 사업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서울 강남의 맥을 살리고 도시 미관과 교통체증 개선에까지 이뤄내면서 지상 공간을 공원이나 또 다른 도로로 활용하면 서울이 덜 답답해 보일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공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양재 IC에서 동탄 IC까지는 지하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월에 확정됐다. 현재 고속도로의 지하 도로까지 더 만들어 지상과 지하 모두 고속도로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도 지하 도로와 지상 도로
모두 고속도로로 사용할지, 고속도로는 지하로 넣고 지상은 공원 등 인프라로 활용할지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및 경기 구간과 함께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도 지하화가 추진된다. 인천을 남북으로 나누어 왔던 경인선, 인천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하고 경인고속도로를 남청라 IC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전, 대구, 부산의 경부고속도로 구간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문제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도시의 지상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철도는 지하화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절과 소음 유발로 불편을 주던 고속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공간이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공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된다면 당연히 주변 지역 아파트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생긴 것이 된다. 여러 고속도로 지하화 중에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인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의 지하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아파트를 정리했다. 맺은 말, 새 정부에 바란다. 정책 이념보다 주거 안정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다.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왜 집값을 잡지 못했을까? 시장보다 정책 이념이 우선시 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른 지역만 콕 집어 규제하는 핀셋 규제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정되어 있는데 특정 지역만 개발 호재 등의 이유로 과열 양상을 보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강남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오르지 않는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같은 핀셋 규제가 성공했겠지만 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2012년에 바닥을 치고 회복세가 나타나던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투자 심리까지 살아나고 있었는데 강남 등 인기 있는 특정 지역만 콕 집어서 규제하면 당연히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희소성이 있어서 공공재 성격이 있는 주택을 특정 사람들이 과할 정도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이 집 한 채씩을 가지면 주거 문제가 해결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예전에 루마니아가 국민 모두가 집을 갖게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 모두 집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비율은 6대 4 정도다. 그러므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어서 임대로 거주하는 사람이 40% 정도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40%의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가 공급해주고 있다. 물론 시장을 교란하는 일부 투기 세력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에 불과한 투기꾼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투기 세력을 전체로 봤다. 보유세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으면 양도세는 낮춰서 퇴로를 만들어줬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정책 이념 때문이었다.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불로소득이 우선일까? 국민의 주거 안정이 우선일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념이 투영된 왜곡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 세수가 증가한 정부만 승자가 됐고 집주인과 세입자인 국민 모두는 패자가 됐다. 새 정부는 정책 이념이 아닌 시장 상황에 순응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화와 표준화. 현재 부동산 세금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없어서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혀를 두를 지경이다. 상담을 거부하는 세무사도 있다고 하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몰라서 상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하는 것이다. 1주택,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3년에서 2018년 9월 13일에 2년으로 바뀌었고
2019년 12월 16일에 1년으로 변경됐다.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 80%에 2020년 1월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더니 2021년 1월부터는 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로 변경됐고 10년 보유 40%에서 10년 거주 40%로 변경됐고 2022년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더 세분화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17년 8월 2일 이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로 중과됐다가 2021년 6월 이후 10%가 더 중과됐다. 양도세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에 효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이 정도라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금만 내라는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단순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세금 기준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고가주택 기준만 보더라도 뒤죽박죽이다. 한 나라 세법에서 항목별로 고가주택 기준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을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전년 대비 집값 상승을 감안해 올해 고가주택 기준은 15억이다. 저런 표준화해주면 좋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오랫동안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과세 표준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5년 동안 집값은 두세 배 올랐는데 왜 과세 표준 기준은 그대로일까? 그동안 집값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의 혜택을 조용히 먹고 있었던 것이다. 3억 원짜리 집이 10% 올라 양도차익이 3천만 원이 되면 양도세율은 15% 구간에 들어간다. 9억짜리 집이 10% 올라 양도차익이 9천만 원이 되면 양도세율은 35% 구간에 들어간다. 집값이 10년 동안 3배 정도 올랐다면 과세 표준 기준도 3배 정도 올라야 정상 아닐까? 집값이 오른 만큼 과세 표준 기준도 같이 상향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과거의 부동산 정책 패턴을 깨부수고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이념을 연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핀셋 규제를 했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모두 강화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이는 정책 시행에 있어서 순서와 방법론적인 차이일 뿐 집값이 과열되니 규제를 하는 기존의 정책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보고 따라가듯이 규제를 하거나 풀어서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했다. 시장 반응을 보고 따라가면 잠깐의 효과는 발생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고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수요와 공급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시장을 이끌어가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필요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관리는 꾸준히 해야 하고 세금 관련해서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려면 거래세인 양도세와 취득세는 낮춰야 한다. 반대로 거래세를 높게 유지하려면 보유세를 낮추는 것이 맞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정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인구 변화와 시장 흐름에 따라 과잉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공급 계획 수정도 필요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아니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 서울과 같은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는 주택 거래 허가로 묶어 투기 수요 유입은 차단하면서 각종 인허가 절차는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의 방향은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간의 차이를 둬야 한다.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은 낮추고 세금은 가볍게 해준다. 주택이 더 필요 없는 다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경우 외에는 대출 문턱은 높이고 세금은 무겁게 해야 한다. 정책 이념보다는 주거 안정을 우선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기준은 쉽고 단순하게 표준화하고 시장을 따라가기보다 이끌어가는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해 본다. 끝.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5년. 모르는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 마지막 끝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